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별로 잘 안 자는 목소리. 자, 지난 시간에 명반응 빛을 이용해갖고 뭐를 만든다고? 그래서 ATP하고 NADPH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자세하게 만드는지는 좀 이따 이제 볼 예정이고, 암반응은 그 ATP하고 NADPH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산화탄소를 3탄당으로 샀어요. 3탄당 두 개를 합쳐서 6탄당, 나중에 포도당을 만들고 거기서 녹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설탕도 만들고 하지만 일단은 요 암반응에서도 마치 미토콘드리아에서 있었던 그 크랩스 사이클처럼 여기 켈빈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 사이클의 산물이 사실은 요 3탄당인데 요 PGAL이라고 하는 요 3탄당이 사실은 어디서 봤더라? 이거? 그 해당 과정에서 있었던 그 산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중간 반응물들이 전부 여기저기서 같이 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대서작용이에요. 일단 그런 암반응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암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색소들, 이 포토신세틱 피그먼트라고 하는 색소란 무엇이냐 해서 빛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화학 물질들인데, 그래서 그것들이 빛을 에너지를 캡처해야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전자를 흥분을 시킨다는,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생성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가시광선 중에서 특정 파장의 가시광선 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빛만을 흡수를 해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색소마다 그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파장 이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색소인 엽록소라고 하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색소는 보통 클로로필 A하고 B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광합성이 쓰이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클로로필 C라고 하는 조금 더 마이너한 물질도 있는 것인데, 이 A, B 물질들만 화학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둘이 상당히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엽록소들은, 클로로필들은 저쪽 파란색 계통, 청색광하고 붉은색 계통의 빛을 흡수를 하면서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그린색 계통은 하나도 흡수를 못하고 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잎의 색깔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의 색깔들이 그 색소들 때문에 이렇게 녹색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그 엽록소의 중심 구조는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또 있었죠? 히모글로빈 단백질의 안에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결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힘의 중간에는 원래는 그 철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히모글로빈에, 그래서 그 철분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게끔 해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힘이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이 바로 힘 구조하고 똑같이 생긴 그 구조인데, 근데 이 중간에 힘이었으면 이것이 아이언이었을 텐데, 철분. 그런데 이것이 철분 대신에 마그네슘 이온이 중간에 딱 들어있는 것으로 산소와 결합을 하는 대신에 이것은 그 특정한 파장의 그 청색광 또는 적색광을 이렇게 딱 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학 구조로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클로로필 A의, 엽록소 A의 구조라고 할 것 같으면은, 클로로필 B라고 하는 엽록소 B는 뭐가 다르냐면은 아주 마이너한, 여기서 메틸 B 대신에 알데하이드 B가 있다든가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거의 큰 차이 없이 무시해도 다 동일한 걸로 간주를 해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엽록소뿐만이 아니라 잎에만 보더라도 보조 엽록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빛 그 외의 영역을 훨씬 더 또 다른
색소들이 커버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이 색소는 녹색광을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엽록소하고 카로티노이드 둘 다 청색광은 이 에너지 자체가 빛의 이 가시광선에서 보일 것 같으면은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갈수록 높죠? 빨간색? 이게 이쪽이 파란색이고 블루라고 하고 이쪽이 레드 적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장이 보통. 그 노란색이랑 이쪽에 있고 녹색은 이쪽에 있고 그랬을 때 에너지 준위가 어느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높을까? 빛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자외선하고 적외선을 우리가 쬐었을 때 어느 빛이 우리한테 훨씬 더 건강에 해롭지? 자외선, 적외선. 적외선이라는 건 바로 이쪽 계통에 레드를 훨씬 더 지나가서 있는 그래서 far red라서 그것이 적외선이고 아주 빠른 거죠. 볼 수가 있는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난 그쪽 계통이고 자외선이라는 얘기는 이쪽 이 청색을 지나가 가지고서 이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난 훨씬 더 푸른 그런 빛이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우리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데 적외선 차단제는 안 바르죠. 그 얘기는 자외선 이쪽이 훨씬 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켜야만 우리 피부 암 안 걸리려고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암이 걸리는 이유는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DNA가 파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청색과 녹색광 둘 중에 비교를 해보고 청색과 적색을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청색 계통의 빛의 에너지가 훨씬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청색 보통 에너지를 받아들였을 때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방출하게 되게 되면 훨씬 그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로 방출을 하게끔 될 손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색소들이 웬만하면 청색광은 일단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녹색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패스하고 녹색은 스킵하고 노란색하고 이런 적색광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차이인데 이 카로티노이드는 이 녹색을 흡수하고 대신에 이쪽 적외선 쪽에 있는 노란색과 적색광을 반사를 해서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가을이 되면은 잎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엽록소들은 그것을 계속 가을 이후에 광합성을 하고 해봤자 별 필요가 없는 대사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도 이 비싼 엽록소를 유지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것들 전부 일부러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래도 보조 색소들은 그냥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제서야 가을에 이제 봄, 여름에 숨겨져 있던 워낙 도미넌트했던 그 엽록소들에 의해서 숨겨졌던 그 보조 색소 카로티노이드들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해서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단풍이라는. 카로티노이드가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이 이 카로티노이드들은 여러 가지 계통의 몇 개 다른 화학 물질들이 전부 카로티노이드의 그룹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베타 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것이 두 개가 딱 잘라지면 비타민 A가 그래서 인체에서 이 베타 카로틴 같은 것, 시금치 같은 것들이 베타 카로틴이 풍부한데 그것이 색소로 쓰려고 하는 거죠. 시금치. 그것을 먹으면 왜 우리가 바이타민 A를 풍부하게 우리가 섭취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우리 몸 안에서 대사를 하면서 이것을 반을 또 잘라서 비타민 A의 합성에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보면은 엽록소도 A하고 B가 살짝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파장이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보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조 색소들이 무슨 식물에는 주로 없지만 다른 세균들에서 있는 파이코사이아닌, 피코시아닌이라고 하고 파이코이리스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전부 다 파장들이 전부 이렇게 다르다 하는 얘기이지, 이것들의 각각의 엽록소 A는 어느 지역의 이 빛의 파장을 흡수하고, 엽록소 B는 어느 지역의 파장을 흡수하고, 카로티노이드는 뭐를 흡수하고, 멍청하게 내가 처음에 일반 생물학 학부 때 배울 때는 그걸 다 외웠다고. 멍청한 짓이지. 그러지들 말아요, 제발. 왜 그걸 굳이 알아? 이 포인트는 그냥 각각의 다른 색소들마다 자기의 영역이, 파장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는 데이터일 뿐이지, 그 자체 데이터를 왜 우리가 외워야 각각의 기능과 이렇게 특징적인 색깔을 정리를 테이블로 이렇게 하고, 그들을 주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엽록소 A는 주로 이제 식물에서 주로 찾아볼 수가 있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체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테이블만 보고서 금방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체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체들. 일단 식물이겠죠. 그 다음 여기 보여있는 또 누가 있나? 알지가 뭐예요? 한국말로. 알지? 난 누가 아는 사람, 최근에 아는 분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또 어느 대학교의 생물학과에, 그분 이제 전공을 봤더니 조류 전공이라서 새를 전공하시는구나 하고 가서 얘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전혀 이 알지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전부 한국말로는 조류, 예를 들어서 녹조류, 무슨 갈조류, 홍조류, 그래서 김 같은 것들은 홍조류가 우리가 먹는 이 김이고, 뭐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은 이제 녹조류, 뭐 그런 거, 그게 갈조류인가? 그 다음에 녹조류들이 이제 주로 광합성을 주로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조류들인데, 알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식물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원생생물과 식물의 중간 정도를 이렇게 진화학적에서 대변하는 그런 생물체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식물, 조류, 알지? 그 다음 또 누구? 여기 보이는 얘가 누구죠? 사이아노백테리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균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사실은 원래 이들로부터 진화를 해서 식물이 생겨난 거예요. 이 옛날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 사이아노백테리아라고 하는 이 세균들은 특수한 세균들인데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에요. 그 세포 안에.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 알지들이나 이런 알지들, 이제 그린 알지가 있고 어떤 레드 알지가 있고 하는데 다 알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조류와 이 사이아노백테리아와 그다음에 식물과 그 세 종류의 그룹의 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전부 각각의 특이적인 색소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누가 특별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외우려고 해봤자 금방 까먹으니까 그냥 그거야 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도는 이 테이블에서 요거 정도를 카로티노이드라고 우리가 하고 얘기를 할 때 주로 어떠한 화학물질들이 카로티노이드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카로틴, 아까 보여줬던 베타카로틴, 또 비타민 A의 전구체 베타카로틴도 있지만, 또 유명한 또 카로티노이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게 있네. 요거 뭐라고 발음하죠? 라이코핀 또는 한국말로 라이코펜. 뭐죠? 어디서 많이 있죠? 라이코펜? 도마도. 난 자꾸 발음을 도마도라고 얘기를 하죠. 토마토에 많아가지고서 그거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다는 그 라이코펜. 그것도 역시 카로티노이드의 일종 색소가 있는, 그거 역시 홍색 계통의 그런 색소인데, 그 다음에 잔토필 역시 뭐 카로티노이드 일종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잎에서 식물의 잎에서 볼 때 그 색소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 잎에 있어가지고서 광합성을 위해서 광합성의 명반응을 위해서 그 명반응의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일단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 색소들은 그냥 무작위로 어수선하게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돼 있다라는 잘 정렬이 돼. 어떻게 조직이 돼 있냐? 포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그런 색소들이 식물의 잎에서 어떤 식으로 잘 정렬돼서 조직이 돼 있는 그 조직 구성 자체를 우리는 포토 시스템, 한국말로 광계라고 조직을 하는데 그 광계가 관계 넘버 원, 관계 넘버 투 하는 식으로 이 두 개의 다른 그룹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관계로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누구냐라는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그냥 색소들만 가지고 우리는 관계라고 하느냐? 아니, 색소하고 그 색소들을 잘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복합체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정리하면 관계란 무엇이냐 하면 색소와 단백질 복합체들의 조직이다.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 관계들이 잎에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 색소들은 관계라는 어떠한 구성원으로 조직들이 되어 있다.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조직을 도대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보자 하고 해서 하면 일단 그 색소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색소가 또 비계질소가 있어가지고서 색소 중에 대장 색소하고 나머지 옆에 딱가리 부하 색소들을 이렇게 쫙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 색소를 우리는 영어로 리액션 센터라고 이렇게 중심. 근데 이거를 한국의 교과서들에서는 어디서는 반응 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작용 중심. 각자 오야마음 번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반응 중심 또는 작용 중심으로 어쨌든 원어 자체는 리액션 센터라고 하는. 리액션 센터가 뭐라고? 색소 중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관계에 있는 색소 중에서 대장 색소. 그러면 한 관계에 리액션 센터 역할을 하는 그 색소는 몇 개나 있을까요? 대장이 한 개 이상이 되면 좀 곤란하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에 딱 리액션 센터라고 하는 그 중심 색소는 딱 하나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나머지 뭐 수백 개가 됐든 뭐 하는 그 나머지 다른 색소들은 전부 이제 보조 색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반응 중심에 있는 리액션 센터 색소와 이 보조 색소는 어떻게 뭐가 다른지 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 보조 색소들이 전부 빛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보조 색소들은 빛을 받아봤자 자기가 자기 이 분자 안에 있는 전자를 흥분을 시킬 수가 없어. 띄우지 못해. 그리고 그 받은 에너지를 전부 어디다 전달을 한다고? 대장님한테 갖다 진상을 해요. 오로지 이 리액션 센터에 있는 전자만이 빛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붕 뜰 수가 있는. 그래서 리액션 센터에 있는 그 색소는 직접 자기가 빛을 받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소 안에 있는 그 전자가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다른 데서 이제 보조 색소들이 쭉 에너지를 모아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도 또 자기의 전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 마치 여왕벌이라고나 할까? 전자 있는 뭐 그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보조 색소들이 전부 빛을 전부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이 형상을 우리는 직광복합체 또는 광수학계 이것도 역시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중구난방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Light Harvesting Complex라고 하는 영어 원래 자체가 LHC라고 하는 Light Harvesting Complex라고 하는 것을 어떤 책에서는 직광복합체, 어떤 책에서는 광수학계, 라는 뭐 헷갈리는 용어를 이렇게 딱딱 갖다 붙여놓은 것인데 어쨌든 그것들이 전부 누구냐?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보조 색소, 안테나 피그먼트라고 하는 이 보조 색소들이 그러한 이 구조를 형성한 거죠. 그들이 빛을 전부 쫙 받아가지고서 전부 대장님한테 갖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이 라이트 하베스팅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관계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당연히 주로 볼 수 있는 데가 이 틸라코이드. 틸라코이드가 뭐였죠? 엽록소에서 엽록소 아니면 엽록체. 엽록체에서 동전같이 생긴 것은 이제 틸라코이드 중에서 그라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그 동전같이 생긴 그 전체를 틸라코이드라고. 결국 엽록체의 내막이 훨씬 더 확장이 된 것을 이제 틸라코이드라고 한다. 그럼 결국 그러니까 엽록체의 내막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관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 1, 관계 2,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하면 대장의 입맛이 조금 다르다. 대장이 어떤 대장은 빛의 파장을 좀 특이하게, 그래서 관계 1 하고 있는 관계 1의 그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는 특이적인 엽록소 A. 그러니까 엽록소 A 중에서 선발이 누가 되나 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엽록소 A 중에서 반응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반응 중심 역할을 하는 엽록소 A는 특별하게 최적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받아들이는 빛의 파장이 그래서 얘는 P700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최적 흡수 파장이 700나노메터. 700나노메터면 어디쯤 되는지 혹시 감이 잡혀요? 빛의 파장상 가시광선에서 700나노미터쯤 되면은 저쪽 붉은 쪽 계통, 빨간 계통. 그 희한하게 그쪽 계통의 빛을 아주 제일 선호하는 최적으로 그 반응 중심에 그 엽록소 A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관계 1번이라고 얘기하고 포토 시스템 1. 그 다음에 그 근처에 또 분명히 또 다른 관계가 있는데 관계 넘버 2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대장은 조금 약간 조금 더 파란색 쪽으로 또 내려온 한 20나노미터, P680 정도의 빛의 파장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그런 대장 성격에 따라서 관계가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형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 복합체, 안테나 피그먼트하고 같이 있는 복합체를 때리면 아까 내가 언급을 했듯이 전부 그 에너지는 일단 리액션 센터에 있는 엽록소에다가 이렇게 아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좀 약간 잘못 얘기한 것이 그 반응 중심은 짝으로 엽록소 특이적인 엽록소 A 두 개가 페어로서 관계에 있는 리액션 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특이적인 엽록소 A의 페어 거기다 이제 이것을 광을 빛을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전달해주면 여기에 있는 엽록소 A의 전자만이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들뜬 상태의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다른 그것을 받아서 환원이 될 수 있는 어떤 물질들한테 그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ATP가 합성이 되는 과정이 바로 명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여러 가지 때리면 여기 있는 색소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림과 이 그림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은 그냥 평면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 2, 3층으로 계속 층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센터에 위치한 최종적으로 센터에 위치한 이 리액션 센터 부실을 하고 있는 그 엽록소 A 쌍에다가 결국은 이것이 전달해 줘가지고 그래서 위쪽에서 그것을 이 그림을 맨 위에서만 바라봤느냐 이렇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옆에서 이렇게 평면 입체적으로 바라봤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전자를
들뜬 상태로 올리기 위한 에너지의 전달을 표현한 기류. 그래서 이 명반응에서의 이 ATP 합성은 이것을 광인산화, 옥시데이티브 파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산화적 인산화와 아주 거의 흡사한 기작으로서 합성이 ATP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수소이온 농도가 여기도 축적이 돼야 되겠지. 광인산화 과정과 이 산화적 인산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는 산화적 인산화의 과정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아주 확연한 공통점은 둘 다 요 막사의 공간.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외막과 내막 사이의 그 공간이 엄청나게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쌓여서 그 수소이온 농도의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틸라코이드 막과 엽록체 막의 그 사이의 공간, 그것이 수소이온 농도가 막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포텐셜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그 공통점이 있으면, 두 번째 공통점은 이제 전자 전달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전자 전달과 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영어로? 또는 뭐 한국말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무슨 화학적 삼투,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의 이 농도 기울기와 산화환원 반응이 이렇게 여러 연계가 된다는 그것을 우리는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그 카플링이 이 엽록체에서도 이루어지면서 그 기화로 ATP가,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것을 표현을 하려면 그 연계를 시켜주는 그 어떤 효소가 있어야 될까? 그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뱅글뱅글 리볼버 권총처럼 돌아가는 그거. 내막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 방향이 그 친구가 수소를 내뿜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수소가 땅땅땅하면서 팽팽팽 돌아가면서 그 안으로 평평 튀어나가는 그 효소 복합제 기름 ATP 핀페이즈, ATP 합성 효소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ATP 핀페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가 결국 그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에 있던 그 수소이온 농도가 그 통로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 갖고 마치 물레방앗간에서 방아 걸리면서 이렇게 떡짓듯이 그렇게 ATP가 합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그 효소가, 똑같은 효소가 그 틸라코이드 내막 안에 이렇게 박혀서 있겠지. 그러면 ATP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합성이 될까? 어느 방향에서 ATP가 생성이 될까? 엽록체에 있을 때 엽록체 어느 부위에 ATP가 축적이 될까? 틸라코이드 내막? 막사의 공간? 엽록체 바깥?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지? 부위의 이름은 또? 엽록체를 딱 볼 때 엽록체가 딱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이 바깥쪽, 이쪽이 막사의 공간. 그럼 이쪽은 뭐라 그러죠? 안에 허허벌던 스트로마, 스트로마. 이 셋 중에 어디에 그럼 ATP가 생성이 됐다? 스트로마지, 그렇지? 요 막사의 공간에 있던 수소 이온들이 이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수소 이온들이 이쪽으로 튀어나오면서 그 힘으로 ADP에서 ATP가 이렇게 합성이 되는. 그래서 마치 미토콘드리아에서 누가 처음에 이 산화환원 반응에 누가 제일 처음으로 첫 손님으로 입장을 하죠? 그 산화환원 반응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몇 개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할 수 있는 효소들이 쫙 줄지어 막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처음에 일단 그 통로에 입장하게 되는 그 친구의 이 전자를 팍 뺏어가지고서 쥐었다가 바로 옆에 친구가 그걸 또 뺏었다가 하고 그래서 최후의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최후의 그 전자를 뺏어가는 친구가 산소에서 이제 물로. 그럼 처음에 입장하는
그 화학 물질이 뭐였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제일 처음에 글로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그 크랩스 사이클에서 그래서 그걸 많이 만들잖아요. 이거 까먹었어요? 이거 NADH 얘가 그 다음에 또 FADH2 이 두 친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전자를 지금 혼납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친구였잖아요. 그게? 자 여기서는 누가 이것을 입장을 제일 처음에 하느냐? 바로 그 전자가 관계에 있는 그 반응 중심의 그 들뜬 상태의 그 전자가 제일 처음으로 마치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NADH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내전자 가져다가.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안에 막사의 공간 그 루멘이라고 하는 데가 산성화라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산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ATP가 합성이 되고 그것을 이제 화학적 상태 페니오스만이 파트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대충 정리가 이런 식으로 잘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ATP 신테이지 합성 정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 이쪽이 스트로마사이드예요. 이쪽이 바로 그 막사의 공간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수소이온 농도가 여기 이렇게 축적이 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의 경우를 우리가 유출을 해볼 때 이 작은 좁은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내가 묻는다면 좁으니까 그래서 이 수소는 어디서 생긴 수소예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만 내가 얘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지금 이 경우는 아직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서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이 안에서 생긴 이유가 뭐라 그래야겠죠? 산화환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소와 전자가 같이 지금 옮겨 다니는데 그럴 때 그걸 뺏으면서 전자만 그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한 그 소수 복합체들이 전자만 뺏고 수소는 이 안에다가 펌프질을 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는 그들이 또한 양성자 펌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펌프질을 해서 여기다 쭉 쌓아놓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는 수소들이 전부 여기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전자전달기 과정에서 이 산화환원과 반응해서 수소가 특별하게 여기에 이들에 의해서 이 복합체들이 그것을 수소를 능동적으로 이 안에다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자, 두 관계 1과 2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에너지가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두 관계가 보통의 경우에 두 개가 같이 연합 전선을 벌여가지고서 ATP 합성에 이렇게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다른 관계 시스템이 잎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관계가 관계 1, 2번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이 산화환원 반응을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로 ATP가 합성이 되는 그런 기작을 우리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기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순환적인 논사이클릭, 또 하나는 요 뒤에 볼 순환적인 광인산화. 사이클릭 앤 논사이클릭 광인산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순환적인 광인산화를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관계 2와 1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연동해서. 그러니까 관계 2와 1이 둘 다 반응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빛을 받겠죠. 둘 다 반응 중심을 갖고 그 엽록소 페어, 엽록소 쌍이 둘 다 빛을 받게 되면 둘 다 붕 하고 들떠서 전자를 이렇게 딱 올리게 되죠. 그 전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들뜬 전자가 계단을 마치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붕 떠서 빛을 받아서 그러면 그 전자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차츰 내려가야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이렇게 각각 연결을 시켜서 그 에너지를 조금 탈출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관계의 반응 중심이 전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이러한 스킬 방식을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비순환적 광인상어를 어떤 얘기로 얘기하면 Z-skin. 마치 이것이 알파벳의 이 Z, Z하고 비슷한 그러한 방식으로 두 관계가 둘 다. 관계 1과 2의 둘 다의 반응 중심이 동시에 이것을 전자를 이렇게 떠올려갖고 이것들이 내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비순환적 광인상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그림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림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보강을 하러 왔어. 보강 근데 갑자기 땅콩가 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해왔는데. 자, 나와서 이제 이것을 갑자기 이 비순환적 광인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림만 보고 이렇게 그냥 때려잡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왜 이것을 비순환적 광인상화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어떠한 힌트도 혹시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누구? 왜 이것이 비순환적 광인상화야? 하고. 일단 첫 번째 운은 제가 띄워줬죠. 두 관계가 동시에 반응 중심이 뻥 하고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긴 비었어 지금. 두 개의 지금 반응 중심의 전자가 지금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채워줘야지. 도망간 전자,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가 산화돼서 잃어버린 그 전자는 누가 대신 와서 채워줘야 될 거야. 내 잃어버린 전자가 나한테 다시, 내게 다시 돌아와 한다면, 나중에, 지금은 집 떠났지만, 지금은 이렇게 집 떠났지만 이 녀석이 철없이. 하지만 나중에 에너지를 다 내버리고 나서 가출했다가 다시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순환적 광인상하겠지.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집 나가서 고모네 집에 갔네? 이렇게? 누구처럼 옛날에? 그 다음에 이 고모네 집에서 나간 가출한 이 녀석은 아예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네? 이렇게 각각의 잃어버린 전자들이 전부 자기 자신으로 다시 채워져서 환원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자는 남의 지금 관계 2에서 잃어버린 전자는 들뜬 전자는 관계 1에 지금 그 들떠진 잃어버린 그 로스 전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갖다가 보충을 해주고 관계 지금 1에서 잃어버린 전자는 나중에 괜히 쓸데없는 뭐 누구한테 갖다 바치지 얘를 여기서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합성이 되는 거죠. 그 덕택에 누가 합성이 된다고? NADPH 얘기를 했잖아요. 유누야기 얘기했는데 이 광합성 명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ATP와 그 다음에 또 누가 합성이 된다고? NADPH가 합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 이 관계 1에서 누군지는 뭐 알 필요 없지만 관계 1에서 그 들뜬 상태가 된 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누구를 환원시켜주냐면은 그 NADP 그래서 NADP를 NADPH로 환원을 시켜주겠죠. 이렇게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떠먹여주는 거죠. 팔이 굽질 못해갖고 서로 넘어가라 하는 식의 비순환적인 방이. 그러면은 나는 누가 보충해주나? 내 빼앗긴 전자 누가 돌려주나? 그게 누구? 물이 아주 힘든 일인데 이거. 그 힘든 일을 여기서 희한하게 그 반응 중심 자체의 구조가 아주 희한하게 잘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물에서 전자를 뺏어가지고 야 세상에 사막에다가 냉장고를 사막 냉장고 팔아먹고 알래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을 정도의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물에서 전자를 탈취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비순환적인 광인사의 인산화의 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관계 1에서 자 관계 2와 1을 머릿속에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위치있냐. 관계 2, 관계 1. 이걸 알았죠. 그랬을 때 관계 1, 2가 둘 다 평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관계 1에서 올라간 이 전자가
전자는 다시 집에 안 돌아오고 NADP를 환원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그럼 내 전자, 관계 1의 전자, 나 지금 보충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이 관계 1에 상실된 전자는 관계 2의 평 그 전자가 쭉 와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회복시켜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관계 2의 요 친구는 물의 전자를 탈취해가지고서 전자를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산소가 발생해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왜 발생을 하느냐? 바로 이러한 작용. 그래서 그 관계 2의 전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뽀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산소와 이런 식으로 전자를 뺐고 이 양성자를 뺐고, 얘네들 다 어디로 가겠어? 이것들 전부 다 틸라코이드 아닌 루멘으로 여기 전부 보내줘서 산성화를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도대체 내가 맞는 소리 한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소가 어떻게 원로 간다고 뭐 하는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관계 2의 이 전자가 1로 내려가고 관계 1의 전자는 또 1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 1의 전자가 NADPH를 합성하는 데 쓰고, 전체적인 모든 이 수소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생기게 된 이 수소들은 요 틸라코이드 루멘에 막사의 공간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것이 그 옆에 있는 ATP 합성 효소, ATP 신테이즈 효소로 통해서 이렇게 평하고 나가면, 그래서 ADP에서 ATP에 합성이 되는 그것이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다지 어려울 거 사실 없는 얘기예요. 자세한 이 내막 자체, 얘가 뭐냐, 뭐 시토크롬 복합체가 뭐야, PQ가 플라스토피논인데 뭐 여기서 코엔자임 Q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몸이 좋다는 코엔자임 Q가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광합성에 쓰이게 되는 하나의 전자를 하는 효소인데, 이게 이렇게 우리 몸에 좋다고 막 먹고 젊어진다고, 젊어지나 보지. 모르지. 전자를 빼낼 수 있으니까 최소한 활성산소는 조금씩 감소시킬 수가 있겠지. 많이 먹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 유명한 코엔자임 Q가 사실 여기에 있는 특징이에요. 자, 순환적 광인산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떠났는데 안 돌아오다 돌아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구현을 시킨 거예요. 이건 집 떠난 녀석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순환적인 광인산화가 됩니다. 여기서는 관계 2는 전혀 참여 안 하고, 관계 1과 2 둘 중에서 누가 물을 뽀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관계 1, 2 중에 누구였어요? 둘 중에. 물을 분해시켜갖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관계 2였지. 그게? 그런데 관계 그 2가,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신 관계 2가 여기서는 잠시 쉬시네. 안 들어와. 네. 그러면 산소가 발생을 할까? 안 해. 그러니까 이 순환적 광인산화를 가지고서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 만약에 식물들이 전부 이 파업을 해가지고서 난 이제부터 순환적 광인산화만 돌린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그때부터 이제 질식사 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데 식물은 사실 순환적, 비순환적 광인산화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비순환적인 광인산화를 주 기작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덕되게 발생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비순환적인 광인산만으로 했다면은 산소는 전혀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계 1만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관계 1만이 참여를 해서 뭐 이러한 전자전답의 과정을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인데,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 시토크롬이랑 플라스토사인 둘 다 아까 옆에 있었던 그 전자를 이렇게 산화시킬 수 있는 전자 전달체 효소들입니다. 막에 있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관계 1, PS1이 관계, 포토시스템 1을 얘기하는, 그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뱅글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서 결국 전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산소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소가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자 전달 과정에서 탈취한 수소를 이렇게 이 안에다가 틸라코이드 내강에다가 집어 넣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ATP는 합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순환적 광인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또 빠졌지? 아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봤던 산소가 없어진 건 아까 우리 체크했고, 그거 말고 또 여기서 안 보이는 친구가 누구지? 그렇지. NADPH가 안 보이네. 그게 어디 갔지? 원래 아까 비순환적 광인산화로 했을 때 요 근처에서 NADPH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텐데, 이거 오기도 전에 이 전자가 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NADP가 자기가 환원이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NADPH조차도 합성해. 산소와 NADPH가 둘 다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광인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물 생략자들 중에서는 도대체 이게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사실 많은 것도 있어요. 아니, 두려보면 산소야 뭐까지도 발생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NADPH하고 ATP가 둘 다 나중에 암반응에 사용이 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NADPH를 합성을 하지 않는 반쪽짜리, 에너지의 측면에서 볼 때 ATP만을 합성하는 반쪽짜리 에너지 합성 경로가 왜 아직도 존재를 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혹자는 암만 이 얘네들한테 물어봤자 대답이 없으니까 왜 그러니 하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볼 뿐인데, 어떤 학자는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냐면, 이게 아마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명반응에서 ATP하고 NADP가 사용이 될 때 이게 2대1의 비율로 ATP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이 에너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일 뿐이지, 막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식물에서는 특이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특이적인 세포에서는 선별적으로 이 순환적과 비순환적 둘 중에 하나만을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명반응에 사용을 하는 그런 특이적인 세포도 있어요. 좀 이따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NADPH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산소가 또 생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계 2가 참여하지 않으므로 산소 역시 발생됩니다. 하지만 ATP는 계속해서 합성됩니다. 그것이 순환적인 광인산화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산소 발생 안 되고 NADPH 발생 안 되지만 still ATP만은 발생된다. 그 다음에 누가 참여하느냐? 관계 1 혼자 솔로로 참여한다. 자, 10분 쉬고 하지.